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디펜스 브리핑 단신에서 일본의 74식 전차가 전부 퇴役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거 우크라이나에 필요하나? 그런데 방어력이 너무 약해서 이거 되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크라이나 그리고 루마니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일본의 74식 전차 우리 줘, 우리 쓸 데 있어, 이런다라는 겁니다. 어떤 용도로 이 74식 전차를 쓰겠다는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인도는 재래식 잠수함 11척을 동원해서 중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를 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자폭 수상 드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해안포를 부활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도가 가용 재래식 잠수함 전력을 총동원해 중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16척의 재래식 잠수함 중에 11척을 동원해 아라비아해에서 무력 시위를 했는데, 인도 매체들은 이번 무력 시위가 인도 해군 창설 이래 최대 규모였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도소에서 비밀리에 대규모 강제 동원을 진행해온 러시아군에서 큰 사건이 터졌다는 소식입니다. 펜자 교도소에서 강제 동원돼 루한스크 전선으로 끌려온 죄수병이 무장 탈영해 자신을 체포하러 출동한 국가근위대 병력과 대치하던 중에 수류탄으로 자폭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신속 전력 증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독일 MBDA가 생산하는 최신형 보병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인포서 생산 라인을 확충하기로 하고, 여기에 EU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양산이 시작된 이 대전차 무기의 생산 라인 증설이 결정됨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구매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91년 퇴역해 2001년 뉴저지주 캠든의 함상공원으로 함생 2막을 시작했던 아이오와급 전함 뉴저지함이 33년 만에 처음으로 출항했다는 소식입니다.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입고돼 대대적인 정비를 받을 예정인데, 조선소 측은 작업에 최소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수상 자폭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소련 시절에 개발되었던 자주 해안포 시스템 A222 베레크를 부활시켜 흑해 함대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130mm 자주 해안포 시스템인 베레크는 35km 거리에서부터 표적을 탐지해 최대 22km 거리에서 최대 시속 100노트로 이동하는 고속정을 파괴할 수 있다고 선전되고 있는데, 과연 선전대로 성능을 발휘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인도 아라비아해 그리고 벵골만 이렇게 양쪽으로 큰 바다를 두고 있죠. 그런데 아라비아해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생긴 게 다르죠. 스콜펜급, 프랑스의 스콜펜급, 그리고 러시아의 킬로급, 이런 식으로 지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16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정비하고 이런 것들은 빼고, 가용한 11척을 다 끌고 나와서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하고, 이건 중국을 향한 무력 시위야 라고 했다고 하는데, 중국을 향한 무력 시위 같으면 벵골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누가 봐도 아라비아해니까 파키스탄을 향한 무력 시위 같은데, 최근에 중국 해군이 이 소말리아 해적 퇴치 등을 위해서 가했던 우리 청해부대 같은 성격의 부대가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란하고 합동훈련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건가? 그러기에는 너무 많죠. 그래서 아무튼 중국 겨냥한 무력 시위를 했다라고 이런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우리도 잠수함 지금 18척 정도 있는 거 이렇게 한 15척 정도 끌고 나와서 쫙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멋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죄수병들을 니들 가서 한 6개월 전투하면 사면해줄게 이렇게 해서 꼬드겨서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너 나와 해서 강제로 데리고 가든지 그래서 이제 전선으로 투입을 하죠, 러시아가. 그런데 이 죄수병들은 끌려가면 스톰제트, 그래서 그냥 무작정 돌격시키는 이런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전장에 가보니까 자신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장 탈영을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장 탈영하니까 잡으러 오죠. 국가 근위대 병력들이 잡으러 왔고 결국은 이 소총 같은 거 이런 거 해제되고 잡혔는데 수류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류탄을 까버렸습니다. 자신도 자폭을 하고 자신을 잡으러 왔던 국가 근위대 다 포함해서 5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또 다쳤겠죠. 자,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강제로 전선에 끌고 가면 안 되죠.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해야지. 이렇게 끌고 와서 너 죽어 하고 자폭 돌격시키고 이건 법체계 또 인권체계에 맞지 않는 짓인데 러시아는 그냥 합니다. 자, 펜저파우스트는 아니에요. 그냥 새로 개발한 겁니다. 펜저파우스트와 전혀 관계없이 8kg에 불과한 아주 경량의 대전차 미사일이고 이건 1회용이에요. 펜저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3회용인데 이건 1회용이에요. 1회용. 그래서 당연히 1회용이니까 무게가 가볍죠. 2km를 날아가고요. 관통력은 아직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최근에 개발됐어요. NVIDIA가. 그래서 이 EU가 야, 우리 전체 공급 있잖아. 그거로 이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생산 라인을 증설하자. 생산 라인 증설에 우리 공급 쓰고 그리고 그 증설된 생산 라인에서 생산되는 미사일은 나라들끼리 알아서 각자 사자. 자, 이렇게 되어서 생산 라인을 증설했다고 하는데 뭐 일회용이긴 하지만 8kg에 불과하니까 이걸 짊어지고 다니면 적전차, 적장갑차 하나는 잡을 수가 있죠. 큰 효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아이오와급 전함 뉴저지 2차 대전 때 일본이 야마토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 야마토를 잡기 위해서 만든 전함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오와급 전함 같은 경우에는 16인치 함포 406mm 우리 지금 127mm 함포 5인치 함포 있죠. 그게 딱 한 문 주포 있는데 이거는 뭐 16인치 함포 와 전방에 지금 6문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측면에도 있고 뭐 양 사방에 좀 이때는 이 함포전을 하던 시기에 개발된 거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 개량해서 여기 보시면 20mm 펠랭스 또 이렇게 양 사방에 지금 붙어 있고요. 토마호크 발사기도 있어요. 1991년도에 퇴역을 했는데 지금 뉴저지 함인데 뉴저지주에 이렇게 함상공원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내가 좀 녹슬고 실외도 녹슬고 이래서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33년 만에 출항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다시피 터그보트들 옆에 붙어 있지만 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야 33년 만에 자력 항해를 해서 조선소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대단합니다. 이걸 뭐 다시 부활시켜서 전함으로 다시 쓰겠다라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녹슨 것이 많으니까 다시 싹 다 리모델링해서 다시 박물관으로 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개장을 한다라는 건데 대단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과거 영화 배틀쉽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하와이에서 미국 이지스함 뭐 외계인의 침공을 박살나고 마지막에 그 하와이에 있는 아이오와급 전함 딱 끌고 나와서 노병들이 16인치 함포로 외계인들 박살내고 뭐 이런 영화였는데 그때 아주 재밌게 봤는데 함포전을 위해서 만든 전함이다 보니까 이 측면 장갑 이 뭐 캐러밴에 해적받지만 서로 그냥 딱 나란히 있어서 함포 마구마구 쏘죠. 그러니까 이 측면 장갑이 아주 강해요. 이 측면 장갑이 400에서 600mm 이 정도 되면 전차 포탑 정도 되는 그런 이 두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푼 미사일이 뚫지도 못한다라는 설도 있을 정도의 전함인데 야마토를 잡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건 지금 57,000톤, 야마토는 75,000톤. 그리고 이건 16인치 함포, 야마토는 18인치 함포. 딱 붙었으면 누가 이겼을까요? 야마토가 이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야마토가 딱 등장했는데 전함의 함포전 시대는 끝나버렸고 전투기들이 와서 뇌객기들이 와서 그냥 어뢰로 그냥 폭래로 타격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야마토 그리고 이번함인 무사시 제대로 운영도 못 해보고 그냥 뭐 뇌객기들에 의해서 그냥 처참하게 침몰해버린 그래서 아이오급하고 누가 세냐 겨뤄보지 못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이런 것들을 운영했었어요. 여기 탐지 장비도 좀 있고 해서 35km 거리에서 적을 탐지한다. 해안포입니다. 해안포. 우리 해안포 하면 백령도, 연평도 이런 데 고정해놓고 있는 해안포가 아니라 기동식 해안포, 자주 해안포라는 건데 35km 거리에서 적을 탐지한다라는 말은 수평선 넘어오면 본다 이겁니다. 수평선이 이 높이에서 따라서 좀 다르지만 한 35에서 37km 정도 보이는 곳이 수평선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선 딱 넘어오면 그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거리에서 고속정을 향해서 100노트로 움직이는 고속정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100노트 같은 180km 속도인데 그걸 어떻게 잡는 것인지. 그런데 고속정은 그래도 우리 참수리 고속정만 하더라도 150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수상 자폭 드론은 조그맣죠. 그게 35km 즉 수평선 넘어와도 보이겠냐, 그걸 빠르게 기동하면 쏠 수 있겠냐, 맞출 수 있겠냐 라는 건데 오죽 답답하면 이런 것까지 지금 크림반도 워낙 지금 공격받으니까 한다라는 건데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식 전차 우크라이나 보겠습니다. 일본이 40년 넘게 운영해온 74식 전차를 퇴역시킨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2세대 전차지만 성능면에서 동급 전차들보다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우크라이나가 해당 전차 물량을 기증받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이 이달 말까지 74식 전차 전량을 퇴역시키려 한 가운데 해당 전차들을 우크라이나가 기증받는 방안이 우크라이나군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밀리터리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3월 2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일본에서 마지막 사무라이 전차가 퇴역함에 따라 해당 전차를 우크라이나군에 들여올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라며 74식 전차는 노후화됐지만 여전히 싸울 수 있으며 이 사무라이 전차가 우크라이나에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할 것 같다 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3월 20일 74식 전차 최후의 실전 부대였던 육상자위대 제9전차대대와 제10전차대대를 해체하고 이달 말까지 후지 교도단 소속 차량들도 모두 퇴역시킬 예정인데요. 연이은 퇴역으로 인해 약 90여 대의 74식 전차 물량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대로 된 현대화 개수가 없었던 74식은 전투 중량 38톤, 720마력 엔진을 갖춘 가벼운 전차인데요. 주포는 L7A3 105mm 강선포를 채택해 레오파르트 1과 비슷한 화력을 내지만 방어력이 대단히 형편없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포대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물량도 비교적 많다는 점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 미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일본이 전차도 넘겨줄지 향후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74식 전차 1974년도 개발해서 실전 배치했는데 일본은 총 860대의 74식을 만들었고 그걸 이제 퇴역시키고 바로 그냥 고철 처리해버리고 고철 처리하고 지금 이제 2개 전투부대를 이달에 해체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곧 후지 교도단 소속의 또 1개 부대 해체를 하는데 자, 그럼으로써 90여 대의 74식이 지금 이달에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바로 그냥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죠. 쌩쌩한 거죠. 현역으로 쓰다가 바로 나온 거니까. 가져가면 바로 쓰는 거예요. 재생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는 이거 방어력이 너무 약해서 우크라이나 가면 30mm 기관포에도 그냥 박살날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이런 거라도 있으면 좋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74식 전차의 아주 강점이 특장점이 있다라는 건데 바로 이게 유기압 서스펜션입니다. 우리 K1 전차 무릎 꿇기 또 고개 들기 이거 사기하죠.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산악 지역에서 적이 내려오는 것을 위에서 보고 밑으로 쏘는 거 또 밑에서 고지에 있는 적을 향해서 위로 들고 쏘는 거 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전방지역에 산악지역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방어전을 치르고 일본도 해안선에서 이 소련군이 상륙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무릎 꿇기 해서 이제 쏘겠다 해서 만든 게 이 유기압 서스펜션인데 일본의 74식 그리고 우리 한국의 K1, K2 이 정도만 이렇게
무릎 꿇기 사격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전장이 대부분 평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 고지대들이 조금씩 있어요. 뭐 해발 한 100m, 200m 이런 고지대들이 있는데 여기에 진을 치고 여기가 뭐 바무트 아래에 있는 클리치시우카 이런 데가 대표적인 지역인데 그런데 만약에 참호를 파고 이 전차호에 집어넣고 그 위에 다시 유개호를 만들고 왜냐 저기 자폭 드론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 유개호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무릎 꿇기 사격해서 또 포탑 돌리면서 사격해서 방어전을 치르면 이거는 뭐 무적의 포탑 이 방어력을 가질 수가 있죠. 한 2, 3km 밖에 오는 적들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전차포 쏴버리면 이거 뭐 감당이 되겠습니까? 호속에 들어가서 자 그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거 아니겠냐라는 건데 뭐 그렇게 되면은 직접 적의 장갑차나 적의 전차와 교전하면 워낙 방어력이 약하니까 그냥 뭐 30mm 기관포에도 박살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오직 참호 방어전만 치른다. 유개호에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효용성 있죠. 이 무릎 꿇기 사격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교전 당사국인 이 우크라이나에게 직접 무기를 과연 전달해 줄 수 있을지 알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일본이 최근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GM2 이거 뭐 대량으로 미국에게 주고 미국이 박스가리해서 우크라이나 준다. 이거까지 발표를 했으니까 4월 10일 미일 정상회담 때 이 관련한 답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왕에 뭐 일본이 그런 식으로 패트리어트 GMT 미사일까지 대량으로 지급해 주는 거 이 74식 전차도 우크라이나 지원해 줘서 이 90여 되면 이 3개 대대 1개 여단 나오는 거죠. 이거 가지고 크리치슈카나 이런 곳에서 방어전 아주 잘 치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포는 우리 K1하고 비슷한 그런 이 105mm 포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력한 방어력을 가질 수가 있죠. 우크라이나군 T-72까지 부술 수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